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체포동의안이 법원에 제출되면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심사 일정이 오는 화요일인 26일로 잡혔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출석 여부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 비이재명계 의원들이 대상으로 살인 예고글이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IP 주소를 추적하고 있는 경찰은 용의자를 검거하는 대로 협박 혐의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홍원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교육당국이 학부모 3명을 수사 의뢰한 가운데 이 학부모 가운데 한 명이 수업 시간에 다친 자녀 치료비 명목으로 숨진 교사에게 매월 50만 원씩 돈을 받았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른바 아빠 찬스를 써서 취업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채용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전국에 있는 선관위 사무실 5곳에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올해 추석 차례상 준비 비용이 평균 30만 4천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1년 전보다 4% 저렴한 걸로 나타났는데 사과와 배 등 핵과일, 참조기 비용은 지난해보다 올랐습니다. 법무부 장관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국회의원 이재명에 대한 체포 동의 요청의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백현동 사업 관련입니다. 이재명 의원은 김인섭과의 유착관계 자체를 부인하며 2010년 성남시장 당선 후에 김인섭을 멀리했다고 주장합니다. 수십 년간 김인섭이 이 의원의 선거와 정치활동을 지원했다는 김인섭, 유동규 등 측근들의 일관된 진술, 네, 의원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안건입니다. 국회법에 따라서 법무장관이 제안 설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무장관은 좀 요약해서 설명해 주시고 지금 중요한 부분이니까 의원님들은 경청하실 의무가 있습니다. 좀 조용히 들어주십시오. 의장으로부터 발언권을 받지 말고 의석에서 소리 지르는 행위 제발 좀 그만하십시오.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 의원을 비롯해서 민주당 의원들께서 이 사안 자체가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국민들 앞에서 설명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을 듣기 싫으시다면 그것은 내용을 알지 못하고 그냥 판단하겠다는 얘기밖에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국무위원으로서 여기서 그 내용을... 법무장관 아직도 양이 많이 남았습니까? 그래서 나머지는 이렇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그러면 안 될까요? 좀 짧게 주려고요. 그래요. 이것은 어떤 인물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범죄 혐의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범죄 혐의에 대한 내용을 당연히 저는 이걸 설명할 의무가 있고요. 잘못하면 피의사실 공표 문제와 연결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의석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법무장관이 최대한 짧게 얘기하기로 약속을 했으니까 그 대신 여러분 제발 좀 의석에서는 조용히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달 전인 7월 18일 이재명 의원이 속한 민주당 의원 168명 전원은 불체포 특권의 포기를 결의했습니다. 심지어 조작 수사라고 해도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며 정당한 수단이 뭐니 하는 부가 조건을 달지도 않겠다고 스스로 명시적으로 약속한 것이어서 다른 해석의 여지도 없습니다. 지금은 주권자인 국민들께 한 약속을 지킬 때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어제 국회 본회의장 모습 보셨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 표결 결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찬성이 149표, 민주당과 범야권에서 최대 39표의 이탈표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2월 첫 번째 체포 동의안 표결과 비교하는 찬성표가 10표가 많습니다. 기권과 무효는 10표 줄었습니다. 가결 뒤 민주당은 경랑에 휩싸였습니다. 곧바로 의원총회를 열었는데 회의장 밖에서도 고성이 들릴 만큼 갈등이 폭발했다고 합니다. 당내 의원들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차도산이라는 게 남의 칼을 빌려서 사람을 죽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나쁜 거죠.
국힘의 힘을 빌어서 대표를 제거하겠다는 이런 차도살인의 본질을 띠고 있다. 해당 행위를 넘어서 정치적으로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을 한 겁니다. 물밑대회란 게 공천을 공정하게 관리하겠다. 네. 이게 답변으로 전달된 거예요. 아. 이 가결 고민하는 의원들한테. 예. 자, 공천 공정하게 관리하고 당 운영을 포용적으로 통합적으로 하겠다. 예. 그러니까 한번 같이 가자. 뭐 예. 이렇게 이제 전달됐으니까 그러면서 이 가결을 고민하던 의원들이 아니 이게 공천 달라고 한 예. 거냐? 아니, 그러니까 예. 얘기를 하는 예. 거냐? 결국 의원총회에서 원내 지도부는 모두 사퇴했습니다. 통합형 리더십을 표방했던 박광원 원내대표가 취임 넉 달 만에 자리에서 내려왔고 본회의 직후 SNS를 통해 선택에는 반드시 책임이 뒤따를 거라고 했던 조정식 사무총장도 당직에서 물러났습니다. 비명계로 분류된 원내대표와 친명계 사무총장이 각각 자리에서 물러난 겁니다. 당 지도부는 날이 밝자마자 수습에 나섰습니다. 정청래 수석 최고위원은 강도 높은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이 소식은 이준엽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이재명 대표와 박광원 원내대표가 빠진 가운데 열린 민주당 최고위에선 계파 갈등 양상도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친명계 최고위원들은 같은 당 국회의원들이 자기 당 대표를 팔아먹었다는 표현을 쓰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체포안에 찬성표를 던진 건 용납할 수 없는 해당 행위라며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제 나라 국민이 제 나라를 팔아먹었듯이 같은 당 국회의원들이 자기 당 대표를 팔아먹었습니다. 적과의 동침입니다.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정적 제거, 야당 탄압의 공작에 노란한 것은 용납할 수 없는 해당 행위입니다. 끊임없이 이재명 대표를 흔들겠지만 저희 이재명 지도부는 끝까지 흔들림 없이 이재명 대표 곁을 지키겠습니다. 누구 좋으라고 이재명 대표의 사퇴는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 체제로 강서구청장 승리하고 총선 승리를 위해 일로 매진할 것입니다. 지도부 입장에서는 당장 공석이 된 원내 지도부를 새로 꾸리는 게 시급합니다. 박광원 원내대표 등 원내 지도부가 체포한 가결 사태 책임을 지고 물러났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후 바로 당무위원회를 열고 원내대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 뒤 선거 일정 등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최고위에서 차기 원내대표는 가급적 추석 전에 선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네, 그동안 민주당에서는 사법 리스크를 안고 총선을 치를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들으신 대로 정청래 최고위원이 명확하게 방향을 정리했습니다. 정 최고위원은 앞서 이번 총선 공천장에는 이 대표 직인이 찍혀 있을 거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옥중 공천은 과연 가능할까? 민주당 당원상 당직자가 기소되면 직무를 정지한다는 조항이 있긴 하지만 정치 탄압 같은 부당한 이유가 있을 땐 당무위원회 의결로 예외를 둘 수 있습니다. 민주당 지지자들도 들썩이고 있습니다. 어제 국회 앞에서는 이 대표 지지자들의 거센 항의가 있었고 찬성표를 던진 의원들을 색출하자는 목소리도 높았습니다. 밤사이 당원들도 행동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에서 탈당한 지지자들이 4,200명이 넘었지만 입당은 그보다 많은 7,100명에 달했습니다. 정청래 최고위원이 똘똘 뭉쳐달라고 당부한 만큼 입당 럭시는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오는 26일로 잡혔습니다. 법원 통보를 받은 이 대표는 이날 법원으로 나갈지 고심하고 있습니다. 건강 상태도 변수입니다. 구속 여부를 가를 핵심 쟁점이 뭔지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김성훈 변호사가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영장 심사 일단 26일로 잠정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게 연기될 수도 있습니까? 네, 연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원래 이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영장 실질 심사 같은 경우에는 피의자가 직접 신문기일에 출석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신문에 응하는 것들이 원칙인데요. 만약에 이제 여러 가지 질병 등의 사유로 인해 가지고 신문기일에 출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기일을 연기해가지고 다른 날짜로 기일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 안희정 전 지사의 경우에도 한번 영장실질심사 기일이 연기된 적도 있습니다. 그러면 법원과 조율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고, 이게 혹시 그럼 영장심사에 이재명 대표가 지금 3주 넘게 단식을 하고 있어서 좀 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변호인만 가거나 아니면 서면으로 대체하는 것도 원래 가능합니까? 네,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예외적으로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피의자가 반드시 출석해서 신문을 해야 하고, 아직 구속 상태가, 체포 상태가 아닌 경우에는 구인장을 발부해가지고 구인장을 집행해서 신문기일에 출석시키는 게 사실 원칙이긴 한데요. 본인이 이제 출석을 거절을 하거나 아니면 질병 등의 사유로 출석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 등을 통해 가지고 실질 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라는 규칙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보통 이제 피의자가 영장 심사를 포기하면 혐의를 인정하는 걸로 법원은 판단합니까? 영장 심사를 포기한다고 하더라도 서류 심사를 보기는 하고요. 이에 어떻게 도입된 거냐면은 기본적으로 과거에도 영장을 발부할 때는 어차피 법원이 심사는 합니다. 그래서 법원이 심사 자체를 아예 안 하는 건 아니고요. 출석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실질 심사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영장 발부 요건이 되는 구속의 상당성과 필요성이 있는지는 법원이 자체적으로 자료를 바탕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요 혐의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인데, 먼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부터 보겠습니다. 이게 어떤 혐의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백현동 특혜 의혹에 있어서의 핵심적인 혐의점은 업무상 배임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일단 검찰에서는 지금 관련돼서 여러 차례 종상향을 해가지고 이들을 몰아준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도 하고 있지만은, 더 본질적으로는 그보다는 백현동 개발에 관해서 상당한 이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해당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200억 원 상당의 확정 이익을 가져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업무상 배임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그 혐의를 적용해서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예. 다음이 이제 대북송금 의혹입니다. 쌍방울 그룹이 북한에 800만 달러를 보냈는데 이재명 대표가 관여했다라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일단 송금된 돈이 어떤 성격인지 중요한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 측에서 800만 달러를 송금한 내용에 대해서는 스스로 인정을 하고 있고 관련된 증거도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다만 이러한 800만 달러가 소위 말해서 경기도의 사업에 관련된 비용으로서 대신 대납을 한 것인지, 혹은 지금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으로서 쌍방울 측이 대납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주장이 다른 상태인데요. 검찰은 일단은 김성태 전 회장과의 진술 등에 의존해가지고 관련된 내용을 바탕으로 800만 달러의 관련된 송금을 지른된 것을 이재명 대표가 알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제3자 뇌물죄가 된다는 걸 전제로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예, 이게 돈의 성격이 어느 정도 규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가, 당시 지사가 이 사실을 묵인했거나 혹은 승인했다는 걸 밝혀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바로 이화영 부지사의 입장과 태도, 그리고 진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와 그리고 김성태 전 회장과의 관계에 관련된 것이 하나의 볼이라면요. 그 다음에는 쌍방울의 대납 의혹에 대해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알거나 묵인하거나 공모했다고 할지라도 그런 내용들을 이재명 대표가 알았는지, 알 수 있었는지, 혹은 공모했는지가 결국은 이 사건에 있어서 핵심적인 쟁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이 검찰에서 했을 때 그리고 법원에서 했을 때 조금씩 바뀌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영장 심사에서는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 걸로 보십니까? 네, 영장 심사에 있어서도 이 혐의점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고 보입니다. 아직까지도 구체적으로 어떤 입장인지가 조금 불명확하거나 혹은 양쪽의 주장이 대립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결국 지금까지 진술한 진술 조서, 그리고 법정에서의 진술한 태도, 그리고 변호인들의 주장과 또 본인이 스스로 밝힌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결국 이 혐의 사실을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를 있는지 판단하는 데 있어서 이화영 전 지사의 진술 중에서 어떤 부분이 신빙성이 있는지가 핵심적인 내용이 될 것이라고 보이고요. 반면에 또 이제 이거와는 별개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이 왔다 갔다 한다라는 것을 검찰 측에서는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유, 즉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한 내용으로 주장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혐의 가운데 마지막 하나가 위증교사인데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네, 과거에 이제 검사 상층과 관련돼서 재판을 받고 또 이 재판 과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출석하기로 여기와 관련된 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도 재판도 이루어졌었습니다. 이 관련된 그 사건과 관련돼서 증인으로 출석 예정인 사람에게 연락을 해서 위증, 허위 사실을 증언할 것을 요청하거나 교사했다라는 녹취를 바탕으로 해서 위증 교사를 했다는 것이 세 번째 혐의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 영장을 발부할지 판단할 때 보통 이제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지 또 범죄가 중대한지 이런 걸 고민하지 않습니까? 뭐 네. 범죄가 중대한지는 검찰과 이재명 대표 측의 주장이 다르니까 이건 차치하고요. 일단 야당의 제1야당의 대표가 이게 도망갈 우려가 있냐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방금 말씀하신 게 바로 구속의 필요성과 관련된 부분이고요. 도주 및 증거인멸을 우려해서 일단은 도주의 우려가 있다 이렇게 판단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다만 이제 핵심적인 관건이 되는 거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지에 관한 것이겠죠. 보통 이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중대한 사건의 경우에는 관련된 당사자가 굉장히 여러 명이고 또 주요 혐의자가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기준이 되는 것도 바로 증거인멸의 우려가 얼마나 있는지, 즉 다른 관련된 참고인과 증인들의 진술과 태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지가 핵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부 여부를 가르는 기준 중에서도 바로 그 지점이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면 검찰의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 혐의 중에 위증교사 혐의를 조금 더 확실하게 입증하는 게 구속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까? 네, 이제 구속의 상당성과 필요성 중에서 상당성이라는 것은 죄를 범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혐의 사실의 중대함뿐만 아니라 혐의 사실을 지금 관련된 자료만으로도 얼마나 소명, 즉 어느 정도 재판부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믿을 만한 증거가 될 수 있는지도 중요한데 그중에서는 혐의가 얼마나 중대한지도 중요하지만 각 혐의에 대한 객관적 증거를 얼마나 확보했는지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검찰로서는 지금 적용하고 있는 각각의 혐의 중에서도 중대한 혐의에 있어서는 중대성을 강조하면서도 상대적으로 이제 형적으로 봤을 때는 중대성은 떨어지지만은 또 확실하게 증거를 상대적으로 더 확보했다라고 보이는 부분을 강조함으로써 일단 혐의 사실 중에 최소한 1개 내지 2개는 훨씬 더 입증이 될 수 있다라는 것, 소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그 혐의가 지금 크게 3가지인데 이거 3개 중에 비교적 입증하기 쉬운 거, 수월한 거라면 어떤 걸 꼽을 수 있겠습니까, 혹시? 네, 아무래도 이제 객관적인 증거의 복잡성 면에서는 차이가 있다 보니까요. 위증교사 부분들이 아무래도 쟁점과 증거가 훨씬 더 간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증교사는 좀 입증하기가 쉬울 수도 있고 나머지 2개는 조금 의견이 주장이 부딪혀서 입증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네, 아무래도 쟁점이 훨씬 더 많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위증교사라는 건 말 그대로 그 증인으로 나갈 사람한테 어떤 이야기를 했으며 증인으로 나갈 사람한테 특정한 허위 사실을 증언할 것을 요청했는지가 핵심이기 때문에 그 증인으로 나갈 사람과 대화한 내용 이거 자체가 사실은 유일하고 핵심적인 증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간명하다고 할 수가 있고요. 예. 앞서서 백현동 같은 경우 그리고 대북 성공 같은 경우에는 관련자들도 굉장히 많고 무엇보다도 지자체장으로서의 직무 행사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해당되는 부분에 있어서 각각의 직무 행사가 배임적 의사로 이루어졌는지 혹은 제3자 뇌물의 의사로 이루어졌는지 승인을 어떻게 했고 누가 했는지 같은 것들이 훨씬 더 많은 쟁점들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변호사님 이게 뭐 정치와 좀 많이 연관돼 있는 일이긴 합니다만 만약에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이 된다면 검찰이 다시 청구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네, 일단은 지금 일부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은 사실 이 수사 자체가 굉장히 길게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점들을 고려해봤을 때 다시 또 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영장의 청구 여부에 대해서는 단순하게 이제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라 제1야당이 또 대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점들을 고려하긴 하겠지만은 지금과 같이 수사가 충분히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 수사 단계에서 다시 또 영장을 재청구할 것인지는 조금 미지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는 26일로 심사 일정이 잡혀 있고요. 예, 결과를 지켜보겠습니다. 김성훈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이후 비명계 의원들을 대상으로 살인 예고글이 올라와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기도 의왕경찰서는 어제 저녁 8시쯤 인터넷 커뮤니티 DC인사이드에 민주당 소속 의원 14명의 명단과 함께 라이프를 준비해야겠다는 글이 올라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때 찬성표를 던진 걸로 추정되는 이른바 비명계 의원들을 대상으로 협박 행위를 한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해당 IP 주소를 추적해 용의자 검거에 주력하고 있는 가운데 붙잡는 대로 협박 혐의를 적용해 범행 동기와 실행 계획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아침과 낮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완연한 가을이 시작됐습니다. 하늘도 쾌청해졌는데 추석 연휴에도 이런 가을 날씨는 이어질 걸로 예상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기상 전망 짚어봅니다. 김민경 기자. 네, 김민경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기온이 크게 떨어졌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 기온은 15.2도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가을 들어 가장 낮은 기온인데요. 우리나라 북쪽에서 선선한 공기가 남하하면서 기온을 끌어내린 겁니다. 낮 기온은 26도까지 오를 걸로 보이는데요. 기후학적인 가을은 평균 기온이 20도 아래로 떨어질 때부터인데요. 지금부터 완연한 가을이라고 부를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고 있어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네, 주말과 휴일에는 하늘도 쾌청하죠? 네, 그렇습니다. 천고마비란 말이 어울릴 정도로 파랗고 높은 하늘이 펼쳐질 걸로 보입니다. 고기압 영향권에서 동풍이 불기 때문인데요. 다만 영동 지방에는 내일 밤부터 모레 아침까지 5mm 안팎의 가을비가 내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연휴를 앞둔 수요일쯤 중부에 비 예보가 있는데요. 이후 연휴 첫날부터 날씨가 맑게 개 연휴 마지막 날까지 비 예보 없이 쾌청한 가을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문화생활과학부에서 YTN 김민경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성범죄 피해자가 폭력이나 협박으로 한거 곤란 상태가 아니더라도 강제추행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놨습니다. 대법원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강조한 판결이라고 강조하면서도 다만 비동의 추행죄를 인정한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민기 기자. 네, 대법원입니다. 네, 어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강제추행죄 기준을 넓힌 거죠? 네, 맞습니다. 먼저 어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죄 취지로 깨고 사건을 서울 고등법원으로 보냈는데요. 먼저 이 사건부터 간단히 짚겠습니다. 앞서 2014년 8월 15일 성인 남성 A씨는 당시 15살이었던 사촌 동생에게 자신의 신체를 강제로 만지게 하고 거부하는 피해자를 쓰러뜨려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법 선고에 앞서 2심에서는 A씨의 물리적 행사 정도가 피해자의 저항을 곤란하게 할 정도였다고 볼 수 없어 강제추행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폭행이나 협박이 선행되는 강제추행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범죄 요건이 구성돼야 하는데 그동안은 대법원 기존 판례에 따라 좁은 의미로 한정해 피해자의 저항이 곤란할 정도여야 한다. 이런 점이 증명돼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강제추행 범죄에서 피해자를 한거 곤란 상태로 만들 만큼 폭행하거나 또 협박하지 않더라도 의사에 반하는 유혹력을 행사하거나 공포심을 일으킬 해약 고지 정도면 충분하다는 새로운 기준을 내놓은 겁니다. 이와 같은 판단은 12명 다수 의견이었습니다. 여기서 유혹력이라면은 이 피해자가 원치 않는데도 강제로 신체를 잡아 끄는 정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한거 곤란을 요구한 기존 판례는 1983년도에 나왔는데 이번 대법 판결로 40여 년 만에 폐기된 겁니다. 네, 그럼 이번 판결이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됩니까? 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피해자의 한거 곤란을 요구하는 종래의 판례 법리는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강제추행의 보호 법익이 피해자의 정조가 아니라 헌법에 명시한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번 판결은 강제추행죄 판단 기준을 피해자가 어떻게 저항했는지가 아니라 가해자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로 바뀌었다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앞선 기존 판례에 따라서는 가해자의 추행에 피해자가 얼마나 저항했는지를 판단해야 했던 만큼 피해자가 쉽게 저항하기 어려운 관계이거나 상황일 경우 성폭력 사건에 처벌 공백이 생긴다는 지적이 잇따라 왔습니다. 이로써 법정에서 피해자가 얼마나 저항했는지를 명백하게 따지지 않더라도 가해자의 강제 추행을 처벌할 수 있게 그 범위가 넓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대법관들의 의견이 어땠는지도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사실 대법관들 사이에서는 강제추행 범죄 처벌 기준이 완화되면서 과도한 처벌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이동원 대법관은 별개 의견을 남겨서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를 완화할 경우 책임주의 원칙에 반하는 과중한 처벌이 가해질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다수 의견과 같이 무리한 법률 해석을 하는 것보다는 비동의 추행죄를 도입해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회 입법 절차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비동의 추행죄는 상대방의 명시적 동의를 받지 않고 신체 접촉을 통해 이 성적 불쾌감을 야기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으로 협박과 폭행 등을 수반하는 강제 추행과는 조금은 다른 개념인데요. 이와 관련해 어제 대법원 전원합의체도 이번 판결은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을 법문 그대로 해석하자는 취지지 법 해석만으로는 비동의 추행죄를 인정하자는 취지가 아니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또 어제 다수 의견에 섰던 대법관들 의견도 조금씩은 엇갈렸습니다. 안철상, 노태학, 천대엽, 오석준, 서경원 대법관은 다수 의견에 동의한다면서도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추행행위인지를 면밀히 따지지 않으면 이 비동의 추행죄와 구별을 모호하게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민유수, 김선수, 오경미 대법관은 다수 의견은 현재 재판 현실과 종래, 판례 법리 사이의 불일치를 해소하려는 것으로 처벌 범위를 부당하게 넓히는 것이 아니다. 또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12명 다수 의견이지만 살펴보면 조금씩은 엇갈린 견해를 보인 겁니다. 네, 이번 판결이 여성계에서는 일단 환영할 만한 일이죠? 네, 맞습니다. 우선 여성계에서는 다 환영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여성계는 성인지 감수성 측면에서 진일보한 판결이다 이렇게 환영의 뜻을 보였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저항을 요구하다 보니 여성에게 왜 그때 저항하지 않았냐, 당하고만 있었냐 이와 같은 2차 가해가 있는 경우가 많았다고도 설명을 했는데요. 여성 변호사의 관계자도 가해자 행위에 초점을 맞추는 만큼 이와 같은 2차 피해와 함께 하급심에서 같은 사안을 두고 판사에 따라 달리 판단하는 혼란이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를 나타냈습니다. 또 최근 물리적 폭력에 국한한 성폭행보다 위계나 심리 지배와 같은 상황에서 벌어진 성폭력 사건이 많은 만큼 피해자의 저항만으로 상황적 맥락을 고려할 수 없었다는 현실이 반영됐다는 지적도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YTN 최민기입니다. 중앙선관위의 부정채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전국 선관위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늘 경기도 과천에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서울, 대전, 전남, 충북 선관위 등 모두 5개 사무실에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2017년부터 7년 동안 채용된 선관위 공무원 경력 채용자 384명을 전수조사해서 채용 비리 353건을 적발했습니다. 네, 해외에서 대마를 피우고 프로포폴 상당량을 투약한 혐의와 관련해서 배우 유아인 씨를 상대로 재차 청구된 구속영장이 어젯밤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유아인 씨 범행에 대해 재판부 어떤 부분 따져봤을까요? 구속영장 가부를 심사할 때 핵심은 증거인멸 가능성과 도주 우려입니다. 법원 판단을 받은 유아인 씨 범행은 크게 대마 흡연과 프로포폴 투약 행위, 대마를 주변인에게 권유한 교사 혐의 등인데요. 재판부는 우선 대마 흡연과 프로포폴 투약에 대해서 유 씨가 범행 자체를 인정하고 관련 증거도 대부분 확보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증거인멸 가능성이 낮아진 거죠. 구속 여부를 정할 때 범죄의 중대성에 대해서도 함께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투약 자체도 문제지만 누군가에게 마약을 권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는 일반적으로 더 무거운 범죄로 봅니다. 이에 관한 대마 흡연 교사 혐의에 대해서 법원은 정황만 있고 실제 교사로 볼지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유 씨가 주거지가 일정해 도주 우려가 없고 초범인 점 등도 함께 기각 사유로 고려됐습니다. 유 씨와 함께 계속해서 거론되는 인물이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에서 마약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된 가수 돈스파이크입니다. 돈스파이크는 기소 전인 지난해 9월 유 씨와 달리 구속영장이 발부됐는데요. 영장 심사 당시 나온 내용만 놓고 봤을 때 마약 종류가 대마 프로포폴보다 더 양형 기준이 큰 필로폰인 점, 수백 명분에 이르는 양을 소지했을 뿐 아니라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다는 점이 크게 유 씨와 다릅니다. 배우 유아인 씨 영장이 기각됐다고 해도 다른 약물 투약 의혹도 남아있는 만큼 고강도 수사는 당분간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네, 어제 충남 서산 제20 전투비행단에서 KF-16 전투기가 추락했습니다. 조종사는 비상탈출에 성공해 가벼운 찰과상 정도만 입었습니다. 그런데 국내 주력 전투기 기종 가운데 하나인 KF-16 계열 전투기가 추락한 건 이번이 9번째라고 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양도훈 기자. 네, 대전 충남 세종 취재본부입니다. 네, 일단 어제 있었던 사고 내용부터 정리를 해주시죠. 네, 충남 서산시 해미면에 있는 제20 전투비행단에서 전투기가 추락한 건 어제 오전 8시 20분쯤입니다.
전투기가 추락하는 쾅하는 굉음과 함께 뭉게뭉게 덩어리진 연기가 군 부대에서 뿜어져 나왔습니다. 근처에 사는 주민들은 다들 깜짝 놀랐고 부대 내에 있는 연료 탱크가 폭발했다고 오해한 주민도 있었습니다. 목격자 이야기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막 새카만 연기가 막 방울 막 엄청 났어요. 한 10분 동안 났을 거예요. 한 10분 동안. 추락한 기체는 우리 공군 주력 전투기 중 하나인 KF-16이었습니다. 조종사는 비상 탈출에 성공해 얼굴과 몸에 가벼운 찰과상과 타박상을 입었을 뿐 크게 다치지는 않은 거로 전해졌습니다. 네, 사고 원인 같은 게 추가로 확인된 건 없습니까? 네, 군 기지 내부에 있는 사고 지점에 대한 출입이 통제되고 있기 때문에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도 현장에는 진입하지 못했습니다. 근처 주민들을 통해서 활주로 근처에서 연기가 올라왔다는 증언만 들릴 뿐 정확한 추락 장소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군에서는 전투기가 기지 안에서 추락했기 때문에 민간 피해는 없고 조종사 이외에 추가 부상자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고 기체가 현재 기지 안에 있다는 내용 이외에는 거의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종사가 누구고 조종 경력이 얼마나 되는지, 추정 사고 원인이 무엇인지, 기물 손상 등 추가 피해는 없었는지 등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군 브리핑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아직은 지금 사고 초기 단계고 전체적으로 수습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설명이 좀 제한이 될 것 같습니다. 공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해 이상학 공군참모차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비행사고 대책본부를 구성했습니다. 정밀한 조사를 통해 사고 원인과 피해 규모 등을 정확하게 확인한 뒤 언론에 공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근데 이 전투기가 추락한 게 사고가 난 게 처음이 아니라고요? 네, KF-16은 미국 로키드 마틴사가 개발한 F-16을 기반으로 하는 전투기입니다. F-16을 우리 사정에 맞게 개량해서 국산화한 부품을 조립 생산하는 방식으로 1994년부터 도입됐습니다. 현재 공군에서 100대 넘게 운용하고 있는 주력 전투기 기종 중 하나입니다. 다수의 비행기가 운용되고 있어서인지 추락 사고도 끊이지 않았는데요. 공군은 현재까지 KF-16 계열 추락 사고를 9건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1997년 8월에 첫 추락 사고가 발생한 이후 한 달 만에 또 사고가 났는데 두 건 모두 정비 불량으로 인한 연료 펌프 고장이 원인이었습니다. 2007년 7월에는 야간 훈련에 나섰던 KF-16 비행기가 서해 앞바다로 추락하며 2명이 순직했는데 캄캄한 해상에서 방향 감각을 잃는 비행 착각이 원인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번 사고 이전에는 지난해 11월 강원도 원주에서 추락 사고가 있었는데요. 원인을 조사해보니 12년 전 정비 과정에 너트 부품을 빼먹어 사고가 난 걸로 밝혀졌습니다. 현재까지 발생한 사고들의 원인 상당수가 정비 과정에서의 문제로 밝혀진 만큼 이번 사고의 원인을 정확히 조사한 뒤 그에 맞는 재발 방지 대책도 마련돼야 할 거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대전 충남 세종취재본부에서 YTN 양동훈입니다. 오후 활동을 추진한 학교 3명에 대해서는 업무방해 혐의를 기소하달라고 모두 고려합니다. 경기 호원초등학교 교사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기교육청이 경찰에 학부모 3명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수사 대상인 학부모 1명은 6학년이던 자녀가 수업 시간에 손을 다치자 지속적으로 숨진 교사에게 연락해 매월 50만 원씩 모두 400만 원의 치료비를 받은 거로 알려졌는데요. 유족을 대리하는 변호사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학부모랑 문자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저희가 이제 제가 매달 50만 원씩 들여서 학생에 대해서 조금 위로를 해주고 싶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고 그걸 학부모가 승낙을 했다고 합니다. 50만 원씩 총 8번을 보냈는데 9달째는 이제 10번을 보내시겠다는 이야기가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 9번째 달에 보내지 않으니까 이제 그 예전에 공개됐던 선생님, 우리 애가 이제 2차 수술을 하는데 연락 부탁드립니다라고 이제 9번째 달에도 돈을 달라는 압박 문자가 있었습니다. 이건 국가 배상을 통해서 해결했어야 되는 문제지 국가직 공무원인 교육 공무원의 과실의 행위가 있다고 할지라도 이는 교육 공무원 개인이 책임질 수 있는 법리가 아닙니다. 나아가서 최근 대법원에서 이야기를 했었던 것은 반드시 명시적인 방법이 아니더라도 지위 등에 기초한 위세를 통해서 불응하면 부당한 불이익을 입을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일으키게 하는 경우라면 이미 충분히 협박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어르신들을 노리는 전화 금융 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이 또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금융당국과 은행권도 힘을 모아 피해 예방을 위해서 집중 홍보에 나섰는데요. 전화 사기에 낚이지 않으려면 알아둬야 할 3가지가 있습니다. 엄윤주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80대 어르신이 허겁지겁 은행 영업점 안으로 들어옵니다. 다급하게 창구 직원에게 다가가 통장 1개를 건넵니다. 목이 타는지 연거푸 물을 마시더니 손은 만지작 불안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당시 어르신은 1억 원이 들어있는 예금 통장을 꺼내며 이 가운데 5천만 원을 현금과 수표로 인출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수상함을 직감한 은행 직원이 보이스피싱이 의심된다고 말려봤지만 소용없습니다. 경찰이 출동하고서야 어르신은 누군가 아들을 납치했다며 돈을 요구했다고 설명했고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현금 사용이 늘어난 틈을 타 이 같은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금융권의 지속적인 홍보에도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자 은행권도 피해 예방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고객님이 500만 원 이상 현금 출금 요청하실 경우에 영업점 직원분들이 금융사기 예방 진단표를 통해서 자금 출처와 용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의심될 경우에는 저희가 경찰이 즉각 출동해서 사후 조치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건 일단 의심하는 겁니다. 가족이 납치됐다거나 다쳤다는 이유로 금전을 요구한다면 지인을 통해 서둘러 연락해 안부를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뜬금없이 걸려온 금융사 ARS 전화가 본인 인증을 이유로 계좌와 카드의 비밀번호를 입력하라고 한다면 그냥 끊으셔야 합니다. 은행원이라며 대출 상담을 해주겠다고 SNS로 본인 신분증을 전송한다면 금융 사기 확률은 100%입니다. 3고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심하고 끊고 확인하고입니다. 만약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했다면 신속하게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를 지급 정지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금융당국도 피해 증가가 예상되는 추석을 앞두고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오는 27일까지 집중 홍보 기간을 운영할 방침입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올해 추석 차례상 준비 비용은 지난해보다 4% 적은 평균 30만 4천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자료를 보면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면 26만 6천 원, 대형 유통업체에서 구매하면 34만 2천 원으로 전통시장에서 준비하는 비용이 22%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품목별로는 작황이 부진한 사과와 배 등 햇과일 가격이 지난해보다 높고 어획향 감소로 참조기 가격이 올랐습니다.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내일 개막합니다. 우리나라는 종합 3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중국 항저우에서 김상익 기자의 보도입니다. 깨끗하게 정돈된 역사 깊은 항저우 거리. 손님을 맞이하는 각종 환영 문구와 친근한 마스코트들이 여기저기 눈에 띕니다. 코로나19 때문에 1년 지각 개막하는 이번 대회는 마음이 통하면 미래가 열린다를 슬로건으로 내걸었습니다. 从现在他们的表现来看讲呢，还是很优秀的。我觉得我们主创团队很有信心，在9月23号晚上给全世界奉献一台高水准的开幕式。 45개국 12,500여 명이 참가하는 이번 대회에는
40개 종목, 61개 세부 종목에 481개의 금메달이 걸려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금메달 최대 50개를 따내 종합 3위를 한다는 목표입니다. 아시안게임은 또 경험이 없어서 좀 새로운 무대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새로운 무대 한번 제가 지금까지 열심히 훈련한 만큼 뽐내주고 싶은 시합을 만들고 싶어요. 중국은 13년 만에 다시 개최하는 아시안게임을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내부 결속과 대외적인 이미지 개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肯定的了，非常棒，肯定第一的嘛，是，亚运会胜利成功，中国队加油！ 네, 앞으로의 한중 관계를 잘 이어가게끔 노력하고 이제 제 자원봉사의 모든 활동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쿄올림픽에 불참했던 북한도 이번 대회에 180여 명의 선수단을 파견해 복귀 무대로 삼았습니다. 항저우는 스마트폰 하나로 일상생활이 가능한 미래형 도시답게 친환경 스마트 대회 운영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알리바바의 도시 항저우가 5년 만에 열리는 아시안게임을 통해 문화와 기술이 어우러진 한바탕 축제를 시작합니다. 중국 항저우에서 YTN 김사익입니다. 직원이면은 정직원이겠죠. 파가 1kg에 990원. 지금 있는 아줌마들만으로도 골머리가 빠개지는데. 나 포기 안 할 거거든. 오늘 여러분들 생애 최고의 순간을 보여줬습니다. 저에게도 지금이 생애 최고의 순간입니다. 국내에서 큰 인기를 얻지 못하면서 실업팀은 줄고 갈 곳 없는 선수들은 해외로 이적했다. 남은 선수들은 세계대회 경험이 부족했고 대표팀 소집은 시작부터 난관이었다. 선수 구성이 어려워지자 이명철 감독은 베테랑 선수들을 설득해 팀에 영입했다. 일본에서 핸드볼 감독으로 활약하던 이모경은 대표팀 선수로 합류해 훈련에 돌입했다. 8년 만의 메달을 목표로 훈련에 박차를 가했다. 시드니 때 사이한 게 너무 아쉬운 것도 있고 후배들도 올해 이제 큰 각오가 대단하더라고요. 그렇게 세계 정상 선수들과의 경기가 시작됐고 덴마크와 두 번의 연장전 끝에 아쉽게 패배했지만 은메달이라는 값진 성과를 냈다. 이 경기는 한국 여자 핸드볼의 위상과 선수들의 열정을 전 세계에 각인시켰다. 국민적 무관심 속에서도 여자 핸드볼은 신화를 만들어내며 최고의 감동을 선사했다. 정말 베이징 올림픽 가서 꼭 금메달 딸 수 있도록 정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천고마비의 계절답게 높고 파란 하늘이 드러났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4.3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조금 높고요. 선선함이 감돌면서 야외 활동하기 참 좋습니다. 다만 퇴근길에는 기온이 다시 내림세를 보이겠고 날이 부쩍 쌀쌀해지겠습니다. 큰 기온 변화에 대비해 옷차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내륙은 쾌청한 가을 하늘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주도에는 늦은 오후까지 5에서 30mm의 산발적인 비가 내리겠습니다. 쌀쌀했던 아침을 뒤로하고 낮 기온이 빠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한낮에 서울과 대전 26도, 광주와 부산 27도까지 올라 어제보다 2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이번 주말과 휴일에도 대체로 맑고 선선해서 나들이 하기 좋겠습니다. 다만 동풍의 영향을 받는 영동에는 내일 밤사이 5mm 미만의 비가 조금 내릴 전망입니다. 당분간 동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파도가 방파제나 해안도로를 넘을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해안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이상으로 뉴스 앤 이슈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에 더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